네, 오늘 초대 손님은 장인수 기자님이십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장인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장인수 기자님이 책을 한 권 들고 오셨습니다. 예, 책 제목이 작심하고 다시 기자. 예. 작심하고 생애 첫 책입니다. 제 예, 책. 이게 사실은 그 책 목차를 펼쳐 보면은 야, 아니 이 특종을 우리 장 기자님이 하신 거야? 하는 특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디올백 생각나고요. 예, 또 최근에 김대남 씨 건도 있었고 너무 많아요. 네. 그 책에 나와 있는 특종은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디올백 그다음에 이제 7시간 녹취록은 망치긴 했지만 7시간 녹취록 이제 뭐 다 본인이 망친 것은 아니면서 그래. 비하인드 스토리들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검언 유착 의혹,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조선일보 손녀딸 관련한 손녀딸이 그 운전기사분에게 그 막말하고 막 갑질한 거. 뭐 그거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도 제가 막판에 이제 유성 씨랑 뭐 좀 취재하면서 단독을 한 게 있는데 그때 그게 이제 못 나갔어요, 방송이. 그래갖고 몇 년 후에 다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그 박근혜 때 못 나갔고 문재인 대통령 때 나갔다는 얘기죠. 6년 만에 그렇게 시차를 두고 취재한 지 6년 만에 방송을 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취재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갑자기 그 유성 씨 사건 생각이 나네요. 그 저 검사가 이시원 검사죠. 이시원이 저도 옛날에 수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예전에 무슨 사건이었지? 저기 낙곰수하다가 그 서울 중구에 있는 그 사무관, 그러니까 동장님들 있잖아요. 동장님들 중에 호남 출신들을 딴 구청으로 전출해 버렸어요. 거기 그 중구의 국회의원이 나경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호남 출신이라고 이렇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가? 자기가 원래 있던 중구에서 다른 구로 전출이 되면은 그 자체로도 그게 불이익인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갖고 취재를 했더니 그 나경원 쪽에서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거였나 보죠.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불려 나갔는데 그때 낙곰수 때라서 너무 하여튼 뭐 굉장히 그 구름 위를 걷던 시기여서 제가 검찰에 가서 이제 조사를 받는 건데도 뭐 무수히 많은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죠.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딱 들어가서 또 변호사도 빵빵했네. 변호사가 누구였냐면 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이 아직 국회의원 되기 전 진선미 의원하고 이재정 의원 두 분이 이제 변호인이었고 뒤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이시원이 있고 제가 이시원 앞에 바로 제가 있었는데 사전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어요. 윤석열처럼 딱 묻습니다. 이름은 진술을 거부합니다. 했더니 막 변호인이 뒤에서 그냥 까르르 웃는 거예요. 이름은 얘기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이시원. 이시원 잘 나갔어요. 그 뒤로. 제가 그때 취재했던 부분도 이시원 검사였어요. 그 사건에서 이시원 검사. 이시원 검사가 첫 재판에 한 10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 녹음 파일을 통으로 입수했어요. 재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들었는데 그게 장인수 기자님이 입수하신 거였구나. 그때 저기 누구야 유가리아 씨라고 유성 씨 동생분이 막 울면서 얘기하는. 울면서 이제 자기 오빠 간첩 맞다고, 보이고 지령 맞은 거 맞다고. 중간에 흔들리기도 하는데. 이시원한테 이제 허위 진술을 강요받아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한 거예요. 이시원이 거기서 사건을 사실 다 덮죠. 증거가 다 제출되는데. 아무튼 그런 취재 주로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아서 좀 술술 읽히는 편입니다. 어려운 얘기는 없고요. 취재 비하인드. 근데 다만 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냥 비하인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취재 과정, 비하인드 스토리가 한국 언론의 어떤 한계와 가능성을 한번 좀 가늠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썼습니다. 우리 한국 언론인이 늘상 접하는 취재 상황들, 외압에 의해서 보도가 못 나간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메커니즘 같은 것들도 발견할 수가 있는 거기에 자세히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자들이 이런 딜레마를 갖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장인수 기자님이 솔직하게 담은 책입니다, 여러분. 그 언론에 대한 좀 이해를 높이는 차원, 그리고 우리 사회 아직 이렇게 저널리스트로서 뭔가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고 싶을 때 바로 장인수 기자님의 책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ES24나 교보문고 들어가셔서 예 그래요. 링크 걸어놨어요. 많은 분들이 김건희, 한동훈, 손준성, 이시원 이분들이 추천사를 썼나요? 아닙니다. 제 취재 대상이었던 사람들. 예. 김건희는 뭐 무수하게 취재했는데 단 한 번도 제 취재에 응답한 적이 없어서. 그 디올백 때도. 디올백 때도 그렇고 뭐 7시간 녹취록 때도 그렇고 계속 뭐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하는데 다 일십이었습니다. 네. 본인은 그렇게 일십을 싫어하면서. 글쎄 말입니다. 일십했다고 한동훈을 그렇게 밟았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인수 기자님 오늘 모셨는데 윤석열 우리 사실 여름에 뵀었어요. 여름에 우리 장인수 기자님하고 네, 맞습니다. 그때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자리에서 네. 그때만 해도 뭐 탄핵은 아직 좀 이른 면이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 탄핵을 시켰습니다마는 진짜 탄핵이 현실이 됐고 체포가 됐고 체포 적부심도 기각이 됐고 구속도 되겠죠. 아니 당연히 되죠. 당연히. 윤석열이 머리가 나쁜 게 예. 자기가 자기 앞길을 다 막았어요. 글쎄 말이에요. 예. 모든 행동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협조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협조하지 않고 어떤 재판부나 수사기관의 흔히 말하는 권위 이걸 다 깡그리 무시했잖아요. 네네네.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있을 때 그렇게 싫어했으면서. 심지어는 또 본인이 이제 검찰총장 퇴임하면서 우리 사회에 힘 좀 있다는 사람들이 이게 뭐 수사나 재판에 협조 안 하고 또 수사와 재판을 망가뜨리려 한다. 격분을 했어. 그러니까요. 쥐가 그렇게 하면서 이런 정말 그 파면도 뭐 저는 당연히 뭐 윤석열이 뭐 살아서 햇빛을 볼 일은 없을 이 기왕에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뭐 몇 년 후나 뭐 10년 후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국면에서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안 돼요. 그 행여나 윤석열이가 사면되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할 테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체포가 안 됐을 때 얼마나 조바심을 찾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 새끼 나와가지고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이런 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제도 그래서 체포 적부심 혹여나 이거 인용이 되면 어떡하나 염려하는 분들 많이 계셨고. 네, 저는 마음을 놓으라고 하시는데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이거를 불가역적 승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불가역적 승리. 중요한 됩니다. 말입니다. 네. 그 최종 방법은 뭐 이사장님은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사형하고 무기징역 아닙니까? 네네. 저는 사형이 불가역적 승리의 마침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도 돼야 한다. 집행이 안 되고 그 집행 자체는 하지 않더라도 사형은 아마 저기가 사면이 안 될 거예요. 네. 사형 그걸 받아놓으면. 그렇지 사형은. 근데 무기징역은 뭐 하시라도 그 사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면복권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사형을 최종적으로 판결 받아내는 것, 이것이 결국 불가역적 승리가 될 것이다. 요새 국민의힘도 그렇고 조선일보나 이런 보수의 반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네네. 이들이 느끼는 게 이제 공포거든요. 이 빛의 혁명이 이대로 굳어지는 거, 기정사실화되는 거, 끝까지 승리하는 거. 그래서 모든 거에 다 딴지를 걸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 그 혁명의 완수를 막기 위해서 미완의 혁명 혹은 되돌릴 수 있는 가역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한 건데 결국은 저는 이제 이게 좀 지난한 싸움이 되겠지만 이제 체포는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거고 최종적인 이 전쟁의 승리는 그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패배를 안겨주는 것. 그렇지. 그거는 이제 윤석열 사형 판결로 구속, 받아야 된다. 기소 그리고 사형 형사적 그 프로세스는 그러하고 헌법재판소는 파면. 이렇게 해서 영구히 이 이자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사형 선고까지는 가야 한다. 제 생각이고요. 무기로 갈 일은 아니에요. 뭐 다친 사람이 없다. 아니 이들이 짠 계획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아니 다친 사람이 없는 게 자기들 때문에 다친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일선의 대원들, 그렇죠. 경찰관들, 그 일선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서 그런 어떤 불상사가 없었던 것일 뿐이지. 얘네들은 뭐 명령상으로 보면 죽이라고 했어요. 18말 말을 공수부대가 불출을 하려고 했고 이런 것들 보면.
아니 그리고 야구 방망이를 준비하고 노상원은 아니 그 백령도 가는 길에 그 던지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백령도 가다가 뭐 던지는지 아이고야. 침몰을 시키는지 이게 우리가 진짜 머릿속에서 가끔 한 번씩 상상해 보는 일 아닙니까? 네네네. 야, 근데 그거를 진짜 하겠다고 얘네들은 그랬던 거 아니에요? 또 게다가 십수명을 뭐 어떻게 체포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렇죠. 이 현대전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공멸입니다. 공멸.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온 나라를 그야말로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했던 이 구상을 가진 자가 지금 국헌을 준수하겠다고 구라를 치고 말이죠. 아직도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으니 이거 반드시 이건 응징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사이 또 보니까 이 법꾸라지에 아주 진수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감회가 드셨어요? 한다고 하는데 저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윤석열이 그 이전에도 했던 일들을 보면 되게 멍청했어요. 이제 하는 게 다 잘 안 됐어요. 이게 어거지로 했던 거고 권력의 힘으로 했던 거지. 일 자체는 예를 들어서 MBC 바이든 날리면 소송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밑에 실무진들은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법적으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MBC를 외교부가. 그러면 그걸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잘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한테 가면 마음에 안 든다고 집어 던진 거예요. 집어 던진 이유가 MBC는 좌빨이고 사악한 무리고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자기 마음에 든다고 일을 항상 그런 식으로 했어요. 윤석열이. 그래요? 아니 법리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기기 위한 거는 논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지만 말이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게 중간 측에 있는 사람들도 설득이 될 수 있게 어떤가 길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싫어했어요. 그냥 극우의 논리로 밀어붙여서 우린 선하고 너희는 악마고 MBC는 좌빨 방송이고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으면 다 집어 던지고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죠. 이제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다 내 입 밖으로 나오면 그게 법이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법리대로 논리대로 올려 보내면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좀 그런 구조가 됐다는 거는 극우 유튜브에 심취해 있을 뿐더러 법은 내가 유죄라고 하면 유죄가 되는 거고 무죄라고 하면 무죄가 되는 거야. 이런 좀 왕조적 사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탄핵 훨씬 전부터도 그렇게 국정을 운영해 왔고 그러니까 뭐 되는 게 없는 거죠. 오로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는 자신들의 어떤 권력, 권위, 인사권 이거 눈치 보는 사람들은 말을 듣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 주변에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떠났고요. 그렇죠. 쫓겨났죠 사실은. 쫓겨났고 그리고 누구도 윤석열 옆에서 그 뭐 이른바 직언, 간언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그러다가 골로 간 거예요. 지금 저러는 것도 미치광이 전략 제가 앞서서 얘기했는데 그건 너무 과찬이고 실상은 그냥 미치광이가 됐다. 그렇죠. 아니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부면 이렇게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을 발동해서 국회에 특전사를 헬기로 내려보낸다는 게 헬기로 이렇게 앉힌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몽상에 빠져서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법을 우습게 알고 있고 이런 와중에 기성 레거시 미디어들, 특히 뭐 신문조차도 보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조중동 포함해서 자기 빨아주는 신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편파적이다. 자기에게 대단히 비우호적이다. 그러면서 유튜브만 보라고. 그러니까 뭐 이봉규 TV 이런 거나 보라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야, 지금 이 상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태는 정상의 상태가 도저히 아닌데 뭐 다른 어떤 무슨 의도나 뭐 어떤 전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참 놀라운 거는 12월 3일 전까지 언론들은 여전히 김건희 윤석열에 대해서 용비어천가를 불렀잖아요. 그렇죠. 마치 뭐 자기들은 12월 3일 이후에는 이런 정도인지까지는 우리는 몰랐어라고 하는데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그들은 저보다 훨씬 취재력이 좋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김건희를 제가 더 잘 취재하겠습니까? 조중동이나 다른 보수 매체나 경제지 기자들이 더 잘 취재하겠습니까? 그 걔네들은 접근성이 좋으니까. 전용기에서 뭐 따로 불러서 얘기하고 하는데 얘기해보면 이 사람이 제정신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제정신이 아닌 줄 알면서도 저렇게 빨아줬던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 야 너희들이 기자냐? 너희는
너희는 미안하지만은 작심하고 기자를 그만둬라. 이런 사람만 기자를 해야지. 아이고. 자, 지금 김건희가 아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자기 뭐 불리하면 한 번씩 아프신 분이 그렇죠. 아프다고 메시지를 내시는 분이죠. 그렇죠. 전혀 뭐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감수성이 정말 이러면 불쌍하게 여길 줄 알고. 봉건 시대의 어떤 봉건 시대나 먹힐 법한 혹은 이북에서나 먹힐 법한 언론 전략을 펼치는데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좀 답답해요. 차라리 좀 나를 데려다 썼으면 좋겠어. 홍보 전략을 저렇게밖에 못할까. 예. 아니 여기 이 와중에 아프다 뭐 어쩌라고. 그럼 그렇죠. 예, 국민들은 지금 마음이 갈갈이 다 찢어졌고 밤에 잠을 못 잔다라고 그러고. 예. 너는 있는 밥을 안 먹자니 건이야. 넌 있는 밥을 안 먹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경제가 엉망진창이 돼버려서 그렇죠. 먹을 밥이 없어. 그래서 굶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원래 밥을 잘 안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건희가? 예. 그럼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뭐 좀 약간 뭐 빵이나 끼니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어떤 간식이나 주전부리로 때우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주전부리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다는 보도는 주전부리를 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요. 자, 지금 또 근데 저희가 확 들리는 정보에 따르면은 또 워낙 무속 역술에 심취해 있는 그 김건희 아니겠습니까? 그 12월 14일에 뜻있는 이제 무속인 분들이 살을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쓰러졌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 뭐 저는 뭐 그 살을 날려가지고 그렇게 뭐 상처를 입었다 이런 얘기라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김건희가 마음이 무너져서 야 이러다가 나 무슨 굉장히 곤란한 일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염려를 해서 그냥 뭐 질에 몸져 누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네. 근데 저도 이게 이제 최근에 신용환 교수가 어디 다른 매체에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계룡산 일대에서 굉장히 뻑적지근하게 구판을 벌였고 이거를 모 매체가 취재를 해서 그 보도가 될 거다. 그 현장을 확인했다. 근데 그 똑같은 취재를 사실 저랑 이명수 기자도 하다가 잘 안 돼서 밀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똑같은 제보가 저한테도 들어왔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옛날 굿을 보면 그 첫째 무당부터 해서 둘째 뭐 새끼 무당까지 해서 몇 시간 동안 계속 이거 하지 않습니까? 춤추면서 이거를 이렇게 막 진짜 뭐 건진이 소가죽 벗기듯이 그렇게 잡기도 하고 이런 구슬을 할 수 있는 데가 계룡산 일대에도 두세 군데밖에 안 된다. 근데 계속 꾸준히 했다. 미치겠다 우리도. 미치겠다라고 한 주체는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사람들. 그 구슬 한 주체가 결국 대통령실. 김건희가. 김건희가 계속 그런 식으로 구판을 벌인다. 계룡산에서. 그래서 미치겠다. 이 와중에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12.3 내란 좀 전이죠. 한 달 전이었는데, 그러니까 올 가을 정도, 한 10월 정도였는데 이게 그러니까 내부에서 나온 제보였어요. 대통령실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게 뭐냐면 붕괴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이 봐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안에는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이제 관료 생활을 한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보수적인 건 맞아요. 국민의힘 다 좋아하고 그렇지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얘기들이나 제보들이 이렇게 왔던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보도는 안 됐는데 곧 보도될 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보도가 보면은 이제 뭐 알 수 있겠죠. 맞는지 저도 최종적으로 팩트로는 확인을 못해서 보도는 하지 않고 밀어놨던 것인데 근데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으로 보입니다. 계룡산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횟수와 또 비용이 들어간 굿이 있었는데 실은 김건희가 그걸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해왔다라는. 저도 계속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뭐 어떤 그 택일 뭐 이런 점괘 같은 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다시 보라고 그렇게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달라지는 점괘면은 그게 신뢰할 수가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근데 그거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그걸 믿더라고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나오는 거를. 그래요. 그래서 뭐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김건희 맞춤형 점괘. 그러니까 뭐 실제 그런 점괘가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 계속 다시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구술한다는 얘기는 또 들었어요. 아니 세상에
그 국민 예산으로 그 구술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역사책을 펼치면 네.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에다 보던 재정일치 사회를 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예. 뭐 진짜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고려 시대 신돈, 신돈을 신돈. 보는 듯하다 예.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있어요. 예, 김건희 아프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믿지 않으시는 거군요. 아니 뭐 아프거나 말거나 그걸 아프거나 말거나 우리가 신경 써야 상관없죠. 됩니까? 상관없는 얘기예요. 뭐 밥을 먹든지 뭐 말든지 원래 밥을 잘 안 먹었는데 주전부리를 좋아했는데 예. 조만간 네. 남편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뭐 법조도 가겠죠. 출입하시고 그러셔서 아시겠지만은 김건희는 그 뭘로 구속이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저는 명태균 게이트가 가장 크다고 보고요. 일단 그렇지. 첫 번째는 예. 뭐부터 다시 뭐가 먼저 될지는 모르겠는데 명태균 게이트가 가장 확실하고 크다고 보고요. 예. 하려고만 마음만 먹으면 디올백은 뭐 깜빡까지 갈 건 아니지만 네. 주가 조작 그리고 예. 디올백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2월 10 며칠인가 20 며칠에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예. 오. 공수처가. 예. 참 다들 12월 3일 이후에 열심히들 살죠. 열심히 서울 그 고검이 지금 다시 하잖아요. 그 저기 김건희 주가 조작. 그게 열심히 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다 한대요.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 다 다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얘기했잖아요. 정권 잡으면 알아서 긴다고요. 끈 떨어지면 알아서 찌릅니다. 예.